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여기에 최근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인데요. 실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전후로 글로벌 증시는 급락과 급등을 오갔습니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관세를 비롯해 증시와 부동산, 한국 경제의 향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 전문가시죠. 차영주 ISET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민분들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관세가 아무래도 오르게 되면은 뭐 경제가 조금 더 뭐 안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도 없어질 거고 이게 그래서 뭐 관세 오락가락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사실. 그 세금 가지고 이제 장난해봐야 물가만 올라가지고 거기 미국도 지금 폐허되는 거죠. 뭐 나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는 거죠. 뭐 지금. 저도 일부 주식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아직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협상이겠죠. 아무래도 뭔가 뭐 당근을 준다든지 얼마 전에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부품류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비쳤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또 저희 뭐 LG나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호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민들이 아무 돈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제가 낮에는 보험 설계사거든요. 근데 폐약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도 인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쨌건 좀 잘 서민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최악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율도 왕창 오르고 뭐 경제도 뭐 안 좋고 심지어는 뭐 트럼프도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른 나라 다 관세 어쩌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 누군가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비두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적인 거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빨리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잘 살아서 좀 더 많이 좀 돈을 벌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체로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 교수님 일단 동결의 배경이 있겠죠. 네,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가 최근 한 6개월 환율이 되게 불안했어요. 그 만약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를 내리면 지금 1,400 뭐 한때 80원 가던 게 1,500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결한 첫 번째 저는 원인은 환율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금리를 동결하게 된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게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도 조금 낮출 여유가 있겠으나 미국이 동결을 하니 우리도 지금 동결하자.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거든요.
근데 미국은 4.5예요. 우리보다 높습니다. 1.75%나 높아요. 네. 그 내릴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약 금리를 하나를 내려버리면 지금 가계부채 그다음에 집값 최근에 좀 불안했잖아요. 복합적인 건데 아주 잘한 저는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차 소장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한 판단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거 외에 지금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도 진짜 조변석기 하듯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카드를 써버린다라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과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러한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금리 인하 카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은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유보를 아까 이제 동결을 한 거고 저도 뭐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따지면 잘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경기를 생각한다면 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텐데 네. 차 소장님 보기에는 언제쯤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내리고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5월 달쯤이면 검토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대선이 6월 달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유예한 것들이 6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결정할 가능성은 있다 한 차례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외국계에서는 지금 2.75인데 2%대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워낙 우리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세 차례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세 차례를 하려면 상반기 때 한 번 정도 하고 하반기 때 두 번 정도 해야 적절하게 이제 배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관세 정책이 어떤 방향을 빠르게 잡게 된다라면 상반기 중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거기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내릴 건지 내린다면 언제쯤 내릴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요? 제가 이창용 총재 들어오고 나서 지금 4년 가까이 금리 정책을 보는데 사실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예측이 가능했어요. 굉장히 그 원칙에 가까웠는데 최근 한 1년 동안은 되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 초에 한 총재가 금년에 굉장히 많이 내릴 거라고 뭐 일본서 발언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내렸잖아요. 그리고 불과 한 2달 전에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보통 경제 전망은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1년에 4번 하는데 그 기간이 아닌데도 또 발표를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그게 1.6이거든요. 근데 낮춘 것보다 더 낮게 1.5로 최근에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하는 총재의 발언이 되게 예측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지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예.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총재의 행동을 봐서는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아까 뭐 잠깐 언급했지만 뭐 3번, 2번, 1번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금리를 금년에 몇 번 내릴 것이냐. 요거 연초에는 4번 내린다 했거든요. 지금 3번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1번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를 내리는 걸 전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왜? 안 내릴 건데 내릴 형편이 안 됐는데 2번, 3번 내린다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그걸 믿고 또 투자하던 분들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겠어요? 저는 금리를 지금 내리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한국이.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이유가 환율이다. 있을까요? 환율이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낮거든요. 네. 여기다 더 낮춰버리면 환율이 1,500원대 뚫고 올라가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를 낮추자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경기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요. 금리 낮춰도 경기 안 살아나요. 금리 낮추면 경기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가지고 경기를 살린다 하는 거는
그 교과서에서 있는 이야기지 현실 특히 지금과 같이 환율이 불안하고 국제 무역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금융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될 수 있으면 환율을 흔들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원화 약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소장님 뭐 증시나 또는 유동성 생각하면은 좀 금리 인하를 바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교수님이 이제 환율을 계속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효과에 따른 뭐 부의 증대 효과 이거를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현재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꽤 높고 근데 이제 금리를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높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라면 금리를 좀 낮추자라고 좀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 대표님,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거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상당히 좀 변화가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그 임차료인 전세 가격과 동행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관측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전세라는 거는 결국 월세를 금리로 나누는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을 때는 전세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bp를 내리든 뭐 아니면 하반기에 또 더 내려가지고 50bp를 내리든지 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전세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관련해서 좀 규제를 올해 5월, 6월, 7월에 연속해서 그 시행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를 시행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병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확실히 부동산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창용 총재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금융 중심의 거시경제 지표 관리의 코어 중에 하나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금리를 또 선제적으로 내렸을 때 좀 수치가 튀면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서 그 주택 매매 거래량이 튀었고 그 매매 거래량에 따른 대출은 잔금을 치를 때 실행이 되다 보니까 3월 가계부채는 0.4조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은 4월과 5월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둔다면은 4월, 5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나왔을 때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 신 교수님 환율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이제 이 관세 정책이 발표됐을 때는 환율이 급격히 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뭐 지난 한 반달 동안에 뭐 9조 원 정도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1,48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오늘 나온 걸 보면 1,410원대까지도 내려가고 물론 1,400원, 300원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안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여전히 이 불안한 상황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1,410원대잖아요. 네. 근데 불과 2, 3주 전만 해도 1,48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80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하. 그리고 이게 1,410원으로 떨어진 것도 불안해요. 환율이 안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외국인 그러는데 사실상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지 간에 외국인보다도 한국 주체들, 한국 국민들, 뭐 개미를 포함해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 시장 사람들이 주식이나 환율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사실상 더 중요하다. 자꾸 외국인들만 들여다보지 말고 국내 예를 들면은 기관 투자가나 국내 개미나 국내 금융기관의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봤을 때 환율을 움직이는 주체 세력은 외국인보다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금리는 2.75예요.
미국은 4.5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미국이겠네요. 그죠?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달러를 털고 원화를 사는 거예요. 환율이 1,400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뭐 관세가 25%가 됐든 40%가 됐든 지금 국내외 금융시장의 키워드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아, 롤러코스터처럼. 트럼프도 예측할 수 없고 예. 한국의 대통령도 누가 될지 모르겠고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야 뭐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지 고민할 형편이 별로 없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굴려야 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뉴욕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국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본 자금, 유럽 자금이 일단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미국에서 그걸 앵화로 바꾸니까 앵화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기까지는 올라갈 것도 불안하고 내려갈 것도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사 25% 내린다 가자 이게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하면 결국 환율이 움직이는 주체가 우리가 경제가 탄탄해져서 이제 환율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건 더할 나위 좋은 거죠. 1,300원대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글로벌 투자자라든지 달러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탄핵 정국 이후에 환율이 다소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달러가 강세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약세를 나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0원까지 갔던 거고 지금은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종가로 1,419원까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환율이 지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저도 덧붙이고 차 싶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여쭤보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트럼프발 변수, 예. 미국발 변수가 계속 우리 환율이든 우리 경제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 자, 우선 궁금한 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90일 유예했단 말이에요. 60일도 아니고 120일도 아니고 90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됩니까? 특별하게 의미를 뒀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정책들을 놓고 보면 이 90일도 처음에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유예를 할 수도 있을 것이야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이 한번 폭등했다가 트럼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폭락을 했다가 다시 90일 유예를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 협정을 맺었었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중국을 때리기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멕시코도 순조롭지 않았고 이 유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산 시장에 급등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토끼와 바깥토끼 두 마리를 다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깥토끼인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집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싸움의 수위를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예지 않습니까? 유예를 했다라는 것은 다음에 싸울 것이기 때문에 싸움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90일을 뒀고 이 사이에 지금 이제 일본과도 협상을 어제부터 시작했고 우리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5개국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90일 안에 몇 개국은 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그냥 러프한 시간 뭐 이런 정도로 만들어낸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 대표님 궁금한 것은 트럼프가 이럴 줄 시장은 몰랐을까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 S&P든 뭐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관세 한마디에 완전히 뭐 요동을 치거든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관세에 대해서는 그 스캇 베센트가 말한 것처럼 협상 카드가 될 거라는 그런 완화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올해 연초부터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증시가 연초에 4,800 S&P 기준으로 4,800에서 시작을 했고 6,000으로 마감을 했고 올해 전망은 대부분 다 6,600으로 뭐 올해도 10% 정도 올라간다. 네. 15% 올라가면 뭐 거의 7,000이 되는 건데 그런
유포리아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했었는데요. 연초에는 또 상무장관 쪽에서 뭐 힘을 얻었다는 그런 썰과 함께 실제로 관세를 때리는 그런 게 관측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관세라는 게 협상 대상이 아니고 정말 진짜 하는 거라는 그런 충격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되면서부터 다시 좀 온건파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이제 스피커를 많이 타면서 재무장관 발언들이 전달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됐는데 사실 달러만 보면은 저희가 환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108이었는데 지금 거의 99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8%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화는 1,480원에서 1,420원 왔기 때문에 70원 정도 움직였다고 하면은 5% 이제 원화 강세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가 157, 158에서 140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10% 넘게 엔화 평가 절상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계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에 따라 가지고 우리 환율도 충분히 내려갈 만 했었지만은 한국은 그 부분에서는 또 한국적인 요소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비례해서 내려간 것도 아니라 좀 덜 원화가 평가 절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에 모종의 불안감이 여전히 좀 반영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주도 세력이 우리는 자꾸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외국인도 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내국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원화로 바꿀 거냐 이것이 우리 원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네요. 예, 그게 저는 우리가 자꾸 외국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 뭐 달러가 됐든 주가가 됐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키워드가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트럼프가 취임할 때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주가가 2월까지 쫙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와서 터트리는 걸 보니까 4월 2일에 우리가 상호 관세가 아주 결정적인 거지만 이것도 상호 관세도 상상 초월하는 공식을 가지고 일부는 뭐 50%까지 때렸잖아요. 예. 중국은 34%.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이 보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고 고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또 받은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중국의 그 보복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도무지 예측을 불가능한 광란의 시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가라앉은 다음에서야 환율이든 주가는 가라앉을 거다. 그게 언제냐? 아까 90일 그랬잖아요. 예. 4월 2일에 90일이거든요. 그게 6월 말이에요. 사실상 7월 2일이지만.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두고 협상을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90일의 의미는 6월 말까지. 근데 차 소장님 제일 궁금한 거는 베센트 재무장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계획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뭐 중국에 대해서는 100%까지 올렸다가 그러면 스마트폰은 뺄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미국에 수입되는 이 중국에서 생산된 폭스콘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그러면 이제 한 300만 원 돈 됩니다. 그렇죠. 울트라 같은 게 500만 원까지.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들끓고 이래서 도무지 우린 트럼프 대통령 못 봐주겠다. 궁금한 건 이게 계획을 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몇몇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카드를 좀 내밀었다라고 봐요. 네. 처음에 H20 수출 이제 규제를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퍼뜨리긴 했는데 결국 뭐
저는 또 이런 표현 드리고 싶어요. 갬블러도 아니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200%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로 간에 전화 통화를 한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빨리 협상을 하자라고 미국 측에서 좀 먼저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쫓기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주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계획된 것이었냐.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것을 이제 내세울 때 그런 당당함보다는 지금 중국과 협상하자라는 얘기를 꺼냈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구기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왔던 것이 계획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가 트럼프와의 어떤 밀월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자산 시장이 보통 어느 나라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밀월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상황을 놓고 보면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자산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시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유세 과정에 있어서 관세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낸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라고 지금 이제 그런 의구심에 대한 어떤 유튜버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아이폰 같은 경우 $300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뭐 생일 선물로 바비 인형을 사주고 싶은데 $20짜리가 $30가 됐다? 이런 것들은 이걸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거지? 이걸 알고 한 거야? 결국 관세라는 것은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거였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트럼프의 SNS 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 계획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최 대표님 근데 궁금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여하튼간 정치인이고 또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관세를 매긴 것은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그 부채를 갚겠다. 또는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삭감해주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빠지고 또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이걸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최 대표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동산 시장을 오래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거시경제 지표는 과거 소위 말하면 경제학의 250년 역사에서 생산 경제가 중심일 때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은데 2008년 그러니까 연준에서 양적 완화한 그 이후부터 이제 주시장이라든가 이런 자산 시장이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자산 경제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주식 시장이 10% 하락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20대 이하의 그 비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300만 명 넘는데 이러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서울 아파트 가격이 22% 하락하면은 안 좋은 거거든요. 과거에도 사실은 자산이랑 생산이랑 연결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격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는 그냥 그거를 완전 분리해가지고 초반에 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캇 베센트든 그 공화당에 있는 전반적인 그 싱크탱크들의 과거 대선, 그러니까 작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일부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오히려 하위 50%의 그 미국의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이제 다수를 생각한 그런 정책들을 조금 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추정하는 거에 제 말이 맞다 이런 걸 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최근에 올해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보는 제 개인적으로는 2011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처음으로 내려갔던 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신용등급이 내려간 거로 인해 가지고는 아니었지만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유로존의 피그스 국가들도 그럼 너네 나라는 어떠냐 이러면서 그게 한번 점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그 재정 위기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 거 이런 것들 다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 미국 못 믿겠다, 뭘 할지 모르겠다 이런 굉장한 불확실성을 노출을 한 것이 이제 한 15년 전에 그 이벤트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소설을 쓰거나 생각하거나 사고를 전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신 교수님 말 맞다나 상반기까지는 뭘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트럼프가 구상하는 내가 생각하는 미국이 잘 되는 그런 그 방향이라면 주가가 떨어지든 어쨌든 전 세계가 혼란스럽든 난 개의치 않겠다. 신 교수님.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계속 질문이 이게 준비되었던가? 예. 이게 다 사전에 계획되었던가?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재무장관 그 선임이요. 굉장히 혼선을 했습니다. 베센트 전에 루트닉이 된다고 했었고요. 상무장관이 요원이 된다고 했고요. 예. 그 가장 중요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과 USTR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지금 그 대통령 행정명령을 지금 한 160개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60일 뒤까지 조사해서 보고해라. 90일 뒤까지 종합계획안을 내놔라. 180일까지 계획을 내놔라. 전부 그런 명령이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찝으면은 대통령 선거 11월 초에 있을 때까지 여론은요. 해리스가 이긴다고 했어요. 선거 당일까지도 해리스가 이긴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트럼프 정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관세가 25%가 됐든 50%가 됐든 탄탄한 미국 경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않을 생각을 것이다. 했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고 저는 굉장한 착각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착각을 신 교수님 분석이라면 착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지만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TV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에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협의를 하게 된다. 자, 신 교수님은 별로 그렇게 신뢰를 주지 않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지만 우리는 가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차 소장님, 최상무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갑니다. 예. 자,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최고의 성과가 되려면은 확정은 아니더라도 25%를 하여튼 밑으로 내리는 게 우리에겐 최고의 성과가 될 텐데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될까요?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뭐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 일본도 좀 당황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 재무장관과 같이 나선다라고 하니까 좀 당황했다 오늘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이 직접 협상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25% 관세가 그나마 저는 최고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관세 후협상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다라면 일단 우리는 상호관세 25%를 부과받은 상태고 그렇다면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희망이 섞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에서 얘기했던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미국에다가 이제 상선을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것들, 요 두 조건은 일본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일주일 먼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 될지는 봐야 되겠고, 또 공통점은 또 방위비 협상이죠. 그런 부분들, 또 우리는 일본과 다른 점은 이제 소고기 협상도 있기 때문에 예. 패키지 딜을 하자라는 또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겠고, 반면에 우리가 조금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지금 미국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 관세를 매기면 100% 미국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과 LNG를 통해서 얻을 건 없고,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과 반도체와 바이오를 적절하게 한다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호관세 90일 유예된 25%가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는 과정이고, 또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로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호 평등의 원칙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또 우리는 또 핑계 댈 게 있잖아요. 아직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핑계. 아하. 그런 것들을 주면 그게 오히려 협상의 카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먼저 맞는 배가 더 예. 아플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신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죠?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카드 많아요. LNG, 조선 그리고 방위비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조선 같은 경우는 물론 조선이 근데 그 조선이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2억 달러거든요. 배 한 대에. 그럼 10대라 그래봐야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의 딜을 가지고 저는 미국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요. 우리가 중동에서 들여오던 원유를 대부분 미국으로 우리가 전환하겠다. 그 엄청난 큰 규모거든요. 우리 1년에 에너지 수입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걸 천연가스가 또 미국이 강점이 있으니까 천연가스도 우리가 미국으로 다변화하겠다. 그다음에 원유를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 저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이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도 있고 한국투자공사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이 한국투자공사만 해도 지금 전체 자산 규모가 2,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국 국채에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 원하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물을 우리가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 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공공 부분에 우리가 투자 재원을 미국 장기채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적극 우리가 동원하겠다. 전 이 카드는요. 금액 자체가 몇백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런 카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기 때문에 6월 3일이 있기 때까지는 우리가 최종 결정은 좀 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우리가 윤곽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최 대표님 혹시 이런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에 있는 전반적인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아까 준비가 안 됐다는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아마 미국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를 깨달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과거의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역사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도 만약에 원전을 30년간 안 한다면 원전 산업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제조업 기반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매기고 그걸로 블루칼라들 일자리를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탁상공론이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카드들이 실제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한 제조 공정의 한 과정일 뿐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제조 기술이라든가 제조 산업을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생산 기지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튼 저는 지금 돌아가는 거를 아주 걱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이 미국에 가서 루이지애나의 현대제철 또 전체적으로는 30조 원 투자하겠다는 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죠. 자, 차 소장님께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서학개미는 눈물의 서학개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은 언제쯤 멈추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게 될까요? 결국 그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지는 것은 보통 이제 주시장이 올라갈 때는 사는 사람이 많고 떨어질 때는 파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매매, 그러니까 급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매매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학개미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탄탄하게 미국 시장이 올라갔고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에 대한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건 그겁니다. 장기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라면 미국 시장도 198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변동성은 있었거든요. 네. 단기 변동성은 이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한국 분들이 레버리지에
대거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4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저는 희망의 트리거가 바로 그거라고 봐요. 25%보다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관세가 25%보다는 떨어질 거 아니야? 우리가 조선과 LNG는 솔직히 내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먹자 것은 없어요.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도 작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배를 발주주면서 우리한테 이익을 줄까요? 그건 또 냉정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줄 거 내주고 우리가 25%보다 다운된다라면 저는 주식시장은 바닥 잡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윤곽을 잡을 때까지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신 교수님 지금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서로 유명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주식 채권 다 빼라. 금은 코인 뭐 안전자산으로 가라. 코인을 뭐 안전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돈 있는 사람 이야기죠. 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저는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거 갖고 뭐 코인을 사든 뭐 금을 사든 은을 사든 뭐 구리를 사든 저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저는 그 부분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럼 어찌해야 되냐고요. 예. 돈 빌리는 걸 정말 무섭게 생각해라. 아. 그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시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시든 무엇을 하든 돈을 빌리는 것은 정말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더 어려운 코너로 몰아가는 것이다. 또 국가나 정부는 본의 아니게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에 대한 저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루 방어막을 해줄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듬어야 되는가. 저는 그게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2부에서는 부동산 이슈를 좀 깊숙이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최 대표님의 의견을 최상욱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2부에서는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경제 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차영주 ISET 경제연구소 소장,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아까 1부 끝나기 전에 뭐 사학개미에 대해서는 차영주 소장께도 여쭤보긴 했는데 참 지난 몇 년 사이에 물론 거의 전부터 했습니다만 미국 주식에 바로 투자하는 사학개미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테슬라,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렇게 하릴 수 없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온큐도 있고요. 자, 이 최근에 트럼프발 이렇게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사학개미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가 매수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 뉴욕 증시 사학개미 투자자들 상황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예탁결제원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잔고를 월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1,130억 불이었고 그리고 지금 4월에는 97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한 200억 불 정도의 그런 잔액 감소가 존재를 했습니다. 아마 평가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려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그게 100억 불도 안 됐었기 때문에
그 100억 불 미만 시장에서 정말 4, 5년 사이에 가파르게 소위 서학겜이라고 불리는 해외 투자 활동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분들의 취득한 시점이라든가 그런 가액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평가 이익이 감소한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뭐 미국 내수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미국이나 나라 경제가 그 소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수 투자라든가 개별주를 잘 잡고 장기 투자하면은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그런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은 당분간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11년부터 애널리스트 생활했지만 15년간 보기를 거의 2,40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포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있었고 네. 그 안에서 좋아지는 산업은 글로벌에서 좋아지는 어떤 산업을 딱 맞춰온 그 산업만 좋아졌고 나머지 산업은 안 좋아지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횡보를 했었던 게 주식시장 역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국장에서는 지수 베이스로 투자하면은 큰 평가이익이 나지 않던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지수 베이스로 투자했을 때 큰 성과가 나면서 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해외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런 사고관이 많이 자리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서학기면은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네. 1, 2, 3등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1, 2, 3등이지만 그냥 그 ETF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자는 정말 그냥 어떤 경우에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차 소장님, 예. 뭐 워낙 우리 지금 테슬라 또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좀 삐그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머스크 정보효율부 또 장관은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또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하고요. 자, 상당히 지난해까지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M7, 매그니피센트 7으로 재미 본 투자자들이 올해는 신통치 않은데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기울여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올랐다가 지금 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AI 시대의 핵심 종목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것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그재그로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은 저는 긍정적이다. 단지 이제 테슬라는 지금 그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건데 이 판매량 감소가 과연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반감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냐 아니면 그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묘하게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불매 운동까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자는 그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안정,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그런 거 외에 순수하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면 이제는 작년과는 차별화된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IT 쪽, AI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뭐 미국 시장 보면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 우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능성 일단 미국 경제를 분석하는 데 참 중요한 두 가지 축인데 미국 경제의 올해를 봤을 때 인플레, 경기 둔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 미국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물가 지수가 좀 어려운 말인데 PCE라는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 네. 그 중에서도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걸 우리가 근원 PCE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6%대거든요. 2.6%대에서 지금 1년 동안 그냥 오르락가락 내리질 않고 좀 있습니다. 둔화 상태네요. 그러니까 목표가 2.0이거든요. 목표가 2.0인데 지금 2.56에서 막 2.8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2.6까지 지금 와 있는데 안 움직여요 이게. 결국은 뭐냐 인플레 못 잡았다는 거죠. 인플레 못 잡았으면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못 내리는 현재 수준이 얼마냐 4.5거든요. 4.5면은 지난 15년을 평균 내어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인플레도 못 잡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으니까 경기도 안 살아나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4.5% 기준금리가 4.0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1.5% 성장하기도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금년,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갈 거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이미 미국에 다가와 있는 거죠. 미국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합니다. 차 선생님, 우리 내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말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내수가 지금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 매출이 2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처음에 우리가 그 청취자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자영업하시는 분이 2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단핵 정국 이후에 저도 주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딱 그 어떻게 보면 그날부터 딱 장사가 더 안 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또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회식 문화 자체도 안 하고, 회식을 해도 뭐 2차, 3차 안 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내수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근데 이 내수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심리에 바로 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 이제 좀 미래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지갑을 열 수 있거든요. 카드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당겨 쓸 수도 있는 당겨 쓸 거고요.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게 될지에 대한 모르겠다. 이런 사회적 불안감까지 가세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포 심리까지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정부가 뭐라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네. 추경을 하던, 만약에 지금 나왔던 재정 정책을 땡겨 쓰던 이런 것들이 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이제 차영수 선생이 이야기하시는데, 신 교수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 미만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분석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지금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이제 정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오늘 추경 예산을 12조 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0.1% 올라가는 거는 별로 뭐 미미한 효과고 별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본인 이야기하는 뉘앙스로는 뭐 0.1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뉘앙스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지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소매 판매 불변, 그러니까 소매 판매 불변이라는 거는 소매 판매 물량이 2020년 마이너스 0.1, 2022년 마이너스 0.3, 23년 마이너스 1.5, 24년 마이너스 2.2거든요. 지금 이게 소매 판매 불변 양이 거의 4년째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년에 소비하는 금액이 적어도 몇 천조쯤 되는데 12조 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좀 시쳇말로 은발에 먼 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대책 가지고는 진짜 우리가 소비가 안 살아난다. 그래서 근본적인 소비 확충책이 필요하다. 제가 이걸 3년째 지금 이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냐요?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이렇게 3년이나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부가가치세 인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우리 10%거든요. 이거를 5%포인트만 낮추면 저는 소비가 상당 부분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세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가격을 낮추면요, 세수 가격이 이게 뭡니까, 소비세 때문에 낮아지면 판매량이 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을 1이라고 해도 부가세 5% 낮추면 거의 4% 5% 물량이 늘거든요. 그러면 세수는요 중립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3년째 지금 진짜 소비 부진이 문제니 부가세 우리가
남은 3년만이라도 좀 낮춰보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이 VAT 부가세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정부도 우리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는 데 지금 부가지세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참에 낮추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호관세 이제 이게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대로 만약 했다라면 우리가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21%인데 상호관세가 10%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8%인데 우리보다 1%포인트 낮은 24%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낮추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무역 적자에 따라서 상호관세를 했다라는 또 다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내수도 살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대표님 또 우리가 내수나 또 물가 얘기할 때 참 중요한 게 주거비입니다. 주거 이제 안정은 또 상당히 삶의 질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13억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아파트 고공행진을 이야기할 땐 주로 서울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지금 부동산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산시장의 어떤 분기점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500bp가 올라갔고 금리가 한국도 이제 300bp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금리 상승발 전세가 하락과 전세가 하락발 매매가 하락이 발생을 했고 그 후에 윤석열 정부의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면서 왔었고요. 다만 22년 이전과 22년 이후는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22년 이전에는 전반적인 주택금융이 다 민간은행 대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정책금융 대출 중심입니다. 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도 40조 원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신생아론 작년과 올해 신생아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약간 공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전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는 대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런 거를 멈추면은 또 거래가 위축이 되는 게 2년 넘게 반복이 되었던 게 지난 3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서 서울에 있는 고가 지역의 매수세가 조금 몰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일부 과열을 만들어냈던 게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종합적인 지수화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부동산 시장에 정말 상당한 양극화가 존재했었던 것 같고요. 그 양극화를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식했던 게 지난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극심한 차이인데 맞습니다. 사실 2020년, 21년 같은 경우 아니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요. 자산이라는 게 상승률에 격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동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3년부터는 그 방향성이 완전 역전해서 서울 중심으로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 외 지방 지역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서울의 그 도시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서울시가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울의 종합적인 용적률은 1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다 250%대 중반인데 그거에 비춰서 생각한다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비아파트 다 합쳐서 주택이 약 400만 채 조금 안 되게 있는데요. 그게 20% 정도 더 지어져서 원래 한 500만 채 정도가 있어야지 그게 적절한 주택 공급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집중도는 한국이 또 서울 중심 일자리 집중도는 또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일자리는 세계 최고의 집중도를 가지고 있고 주거 밀도는 세계 최저이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그냥 알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남 엘리트들이 정권 정책을 잡고 내면은 이런 도시 구조를 해체하거나 하는 형태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주면은 구축이 신축되니까 주택 공급 늘어난다는 그런 명분으로 구조적인 도시 밀도를 높이려는 그런 형태의 제도 개선을 지금까지 별로 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다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겠다고 하고 똘똘한 한 채. 면적은 제한돼 있고 방금 전에
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적률을 올린다고 하지만 또 뭐 이런저런 조건으로 묶여 있고 한다고는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요. 네. 작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에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서울 지역은 5%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양극화가 극심한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고 지방은 계속 빠졌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저는 물론 서울에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서울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저는 절반 이상의 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잡을 방법이 있냐고 우리가 아까 진행자께서 있죠. 뭐냐고요. 기준금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게 주택 가격의 통계를 보면은 기준 가격하고 기준금리하고 아파트 가격이 특히 서울 중심의 수도권 가격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거나 적어도 낮추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청량 총재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3.5이던 것을 지금 2.75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저는 특히 서울의 주변에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 앵커님 질문이 가격 잡을 수 있냐? 서울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냐? 있다. 뭐냐? 기준금리 내리지 말고 3.5 또는 3.75로 올려라.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제 LTV라고 하는 담보가 대비 그 대출액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 하반기에 현 정부 들어와서는 LTV를 종합적으로 다 70%로 일제히 완화를 해준 것이 있고 그리고 22년 8월 1일부터는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는 LTV를 80%까지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80%까지 완화를 해준 것도 모자라서 먼저 전세가 있는 집에다가 추가로 대출을 쌓을 수 있게 생애 최초는 후순위를 또 열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13억이 평균 가액이라 하셨는데 13억에 전세 6억이라고 치면은 전세 6억이 있는 집을 종전에는 7억 원이 있어야지 매수를 할 수 있지만은 생애 최초로 후순위로 80%까지 쌓게 되면은 그러면은 2억 6천만 빠지면 되니까 10억 4천만 원까지 6억 전세 위에 4억 4천을 생애 최초를 쌓아가지고 2억 6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게 22년 8월 1일부터 시장의 일부 과열을 만들어낸 고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출 금리와 함께 대출 한도에 대한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이 됐던 아니면 국민의힘이 됐던 이런 부분 부동산은 좀 건드리면 서로 다 손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일부 과열되는 것이 계속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경제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방은 오히려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또 미분양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 차 소장님 서울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올해 들어서 서울에만 1만 명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3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서울 지역에 이렇게 거래가 올해 들어서만 한 10,000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 이 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현재 유력 주자로 떠오르는 민주당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본다라면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대선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전 그거 외에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최성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애 첫 대출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불을 당긴 게 토지 허가제를 이제 한시적으로 풀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남의 거래량이 급격히 한 달 사이에 이제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갭 투자라든지 그 전에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못 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이게 생애 첫 집을 마련했다라고 했지만 이게 들어가서 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작용하면서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오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 또
부동산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좀 초점 맞출 필요는 지금 새 정부가 또 6월 4일이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과연 현재의 권한대행 행정부도 그렇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참 자충우도를 알 수 없는 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지 세 분 말씀을 듣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네. 먼저 최 대표님부터요. 네, 저는 그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 가계부채 관리를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수 소비 침체나 이런 부분들도 부동산에 과몰입된 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로 돌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랑 동반해서 나타났다는 걸 봤을 때 그 자산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의 좀 적극적인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에만 꽉 묶여 있는 한국 경제 어떤 돌파가 필요할까요? 차 소장님께서는요? 우리가 1%대 경제 성장률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2%대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재정 적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도 이제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면 재정 안정화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 협상 잘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도 오랜 또 경제학계에서의 또 경력도 있으시고요. 자, 협상팀이 어떤 핵 꿀팁을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갔는데요. 여야의 정책 그 핵심맨을 동반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모르겠으나 우린 곧 정권이 바뀐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중요한 문제는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 이거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월 4일 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첫 번째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을 버려라. 민주당에서 되면 민주당의 민주를 버리고 국민의힘이 되면 국민의힘을 버려라. 오로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그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심은 기업이다. 기업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영업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자영업을 위한 당을 떠난 정책을 네. 여야가 저는 합의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어야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야 될지 국민들이 응원의 또 성원의 목소리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